자, 안녕하세요. 산논술 대표 강사 김성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받으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3월 개강 설명회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굉장히 많죠. 특히 이 자료들 중에서 굉장히 두꺼운 검은색 책자가 보이실 건데요. 이게 저희 그 산논술 1월 재원생들이 3월 달부터 과제집으로 받게 되는 대학별 문제가 수록된 과제집이에요. 그러니까 산논술 학생들은 1월달 시작생들이 1, 2월달 기본과정 듣고 1, 2월달 기본과정 듣고 3월달부터 바로 대학별 과제로 들어갑니다. 이 대학별 과제집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대학별 과제집이 실제 대학의 기출문제 세트가 그대로 실려 있거든요. 대학별로 많게는 외대 같은 경우는 4세트씩 실려 있는데 재원생들의 경우는 1, 2월달 기본과정 들으면 그때 이미 입시에 대한 계획들을 어느 정도 끝내놓기 때문에 3월달부터 6월달, 9월달 수능 추세를 보고 다음에 그 대학의 실제 과제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력을 보고 최저가 되고 논술 실력이 된다고 보면 그냥 지원을 시켜요. 예, 그렇게 이제 지원을 시키는 거고, 보통 학원들이 대학별 문제를 직전에 많이 풀리거든요. 직전에. 근데 직전에 많이 풀리지 않고 저희는 3월 달부터 미리 시키게 됩니다. 3월 달에 등록한 학생들이 3월 달부터 이 과제집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예, 보통은 2달간 기본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목표한 대학 문제를 3월 학생들은 5월 달부터 아마 많이 시작하게 될 건데, 제가 이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이들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우리 애가 성균관대랑 뭐 이대를 지원하려면 지금부터 그 대학 문제만 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논술은 근본적으로 모든 대학이 동일한 원리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읽고, 잘 생각해서 그걸 표현으로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달라지는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병행이 돼서 학생들을 최종적으로 합격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강사진의 임무이자 약간 목표, 의무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3월 달부터 논술을 고민하신다면 지금부터 조금 그 마음속에 스텝들을, 계획들을 좀 잘 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그 교재들 중에 3월 개강 설명의 자료집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에 3페이지를 펴보시면 그 제목이 붙어 있죠. 현실적으로 논술을 쓸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논술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논술의 대상은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명확해요. 논술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학부모님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저희 대답은 딱 이겁니다.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은 현실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실로 그 대학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논술의 대상은 쉽게 말하면 야망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조금 더 원대한 학생들이 보통 논술을 쓰게 됩니다. 이게 좀 잘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우리 애를 보면 힘이 없어. 우리 애를 보면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져. 우리 애를 보면 뭘 시켜도 적극적으로 안 해.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야망이 크다고? 우리 애가 목표가 원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치동 강사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구분 등 어깨들이 되게 좀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왔을 때 표정들이 전부 딱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제 출석 부를 때 누구야 하면 저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보통 엎드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논술 수업을 시작하면 조금 익숙해진 학생들은 눈빛이 일단 초롱초롱해집니다. 왜 초롱초롱해지냐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목표한 대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약간 학생들을 세뇌를 시키는 것도 있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입시라는 것은 딱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위에 최정점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내신이에요. 그리고 한쪽 변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고3부터 차지하는 게 수능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 여기에 이게 하나 더 붙는 거죠. 논술이 아니라면은 이쪽 위치는 뭘 차지하냐면 보통은 실기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논술은 약간 실기 전형과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의상이 있는 건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중학교를 나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다음에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얘를 가장 많이 신경을 쓰죠.
그래서 1, 2학년 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했고, 지금 그 성적대를 물어보면 내신 5등급 때 6등급 때인 학생들도 대체로는 1, 2학년 때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에요. 근데 아주 가끔 1, 2학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가지고 내신 망해서 논술하게 할 건데 이런 학생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런 학생들을 엄청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대우하냐? 옆에 앉혀놓으면 첨삭하기 전에 일단 잔소리부터 시작을 해요. 너 의지가 있냐? 올해 네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네가 노력한 것에 정당한 보상이 되냐? 이런 얘기부터 막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1, 2학년 때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던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2학년 때까지 내신 총합을 봤더니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학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걸 이제서야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입시에 대한 감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신을 잘 챙겨 노력하고 수행평가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1, 2학년 때까지 내신 한 3등급 대 4등급 대인 학생들이 저는 학종으로 이렇게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대 이런 데를 갈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학종 계획이 있냐라고 하면 이제는 학종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어요 라고 그때 얘기를 해요. 그럼 언제부터 그 생각을 했냐? 2학년 때 말쯤 되니까 선배들 말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담을 다녀보니까 안 된다는 게 이제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학종은 여전히 열려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3학년 때도 여전히 열려있는 학생들은 내신이 2등급 대 이하인 학생들, 그러니까 1등급 때부터 1등급 때 후반대까지 이 학생들은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과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라인들이 거의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떨 때 발생하냐면 목표는 이 위에 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 아래에 있을 때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떨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목표와 열망은 이 위에 있는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객관적 현실을 잘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입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케이스들의 학생들을 보면 입시에서 대부분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종은 논술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이미 닫힌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 내신과 학종은요 100%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거든요. 학종은 100%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랑 내신은 작년도 입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그 전형이고요. 특히 수능은 배치표가 따로 뜨잖아요. 이 배치표에 따라서 적당하게 쓰면 거의 대부분 합격할 수 있는데 내신 같은 경우는 학종의 경우는 학교마다 선배들의 합격 편차들이 조금씩 생기기 마련이에요. 뭐 지금은 학생부에 대해서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렇게 이제 심하게 편차가 나타나진 않는데 예전에는 뭐 대원외고 6등급도 연대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됐고 다만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학교 이름이 없고 학생들의 외부 수상 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생기부를 잘 살펴보면 특히 세특 그 설명들을 잘 보면 이 학생이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교과 과정도 이수했고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또 특정 특목고라든가 뭐 특정 외고라든가 이런 쪽들은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상위권 대학을 학종으로 붙고 그런 현상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고 기준으로 하면 과거에는 저기 강북이나 강남에 그 학종으로 합격하는 대학군이 달랐고 서울권과 지방권 학종을 합격하는 대학들이 달랐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가 돼버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 일반고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학종으로 커트라인 내신 한 3.2 정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학종으로 그 내신으로 3.2를 받았을 때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가톨릭대 정도권 이라고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정들은 저희들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 표본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뭘 참고를 해보냐면 각 대학들 입시가 끝나면은 각 대학들이 입시 결과를 그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처럼 정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입시가 끝나면 그걸 다 뒤져보고 작년도 입시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대체로 작년에 3.2등급대가 요 정도 라인으로 가더라. 이게 재작년도 마찬가지였고 한 3, 4년 이렇게 계속 갔었거든요. 여기서 3.2등급대인데 그 위쪽 훨씬 좋은 대학을 갔다, 뭐 외대를 갔다 이런 쪽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 출신고가 외고거나 과거에 자사고였던 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학교들의 재학생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 내신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쉬울 수가 있어요. 내가 1, 2학년 때 애들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라거나, 아니면 우리 애가 학교에 그 봉사활동 했던 시간이 얼만데 라거나 그런 아쉬움들이 생길 수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3월 달까지는 체크가 돼야 됩니다. 이제 3월 달에 이제 담임이 결정이 되면 아마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반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들을 진행하실 건데요. 대부분 특별하게 요구가 없이 무난한 학생들의 경우는 그냥 다 이렇게 상담이 끝나요. 넌 지금까지 내신이 이랬고 수능이 이랬으니까 3학년 때 내신 진짜 열심히 챙겨라. 정말 학교생활 열심히 해라. 요렇게 이제 상담하고, 우리 내신 좀 더 올려서 올해 목표대학 가보자 으쌰으쌰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신 3등급이 진짜로 성실하게 산 거고 정말 열심히 산 거거든요. 과거의 인구가 우리 때? 저희 때? 라고 같은 세대로 할 수 있을까요? 처럼 한 반의 학생들이 한 4, 50명씩 되고 전교생들이 막 6, 700명씩 됐을 때는 지금의 등급 기준으로 따져도 높은 등급을 받기가 좀 더 수월했죠. 근데 지금은 고3, 특히 문과는 전교생 인원을 해봤자 200명도 안 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1등급, 2등급 받는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거고, 3등급 받았다고 해도 정말로 잘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요런 학생들이 가령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뭐 성대권이다, 이대권이다, 한양대, 외대 정도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하면 이거 3학년 때 내신 등급 최소한 2등급대 이하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성대 같은 데 가려면. 성대가 이제 영상학과 학종 내신 커트라인이 1.7등급이었습니다. 1.7등급.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맞춰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3학년 때 내신, 내가 지금까지 2학년 때까지 3등급 때였네? 그러면은 총 평균적으로 1등급 때 후반을 맞추려면 3학년 때 1등급 때 초반을 찍거나 1등급 때 중반을 찍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표가 높을 때는 학종은 이미 닫힌 문이라고 보고, 요 판단을 한 학생들이 뭘 하냐면 나중에 윤논술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판단이 안 되고 되게 애매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9월 달까지 학종을 써야 되는데 9월 달까지 학종을 고민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4월 달과 6월 달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만 이제 입시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능을 공부하는 시기거든요. 이게 3학년 교재가 다 수능 EBS 교재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내신이기 때문에 이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에서도 정교권을 구분하기 위한 이상한 문제들을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풀지 못하는 이상한 수학 문제, 영어도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봐도 모를 만한 그런 문제가 내신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학종으로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걸 다 챙기게 됩니다. 특히 3학년 때 가장 많이 학생들이 시간을 좀 잡아먹는 게 수행평가인데, 애매하게 학종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도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해요.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입시의 베이스가 되는 수능에도 시간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논술까지 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딱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3학년 때 담임과 상담을 하면 그냥 딱 요렇게 질문하면 돼요. 지금까지 제 내신 평균으로 학종을 어디에 붙을 수 있나요? 요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해서 나중에 나오는 대로 그냥 지원할게요 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종은 작년도 선배들이 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는 학교마다 다르고 학군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3.2등급이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고등학교 선배들이 학종으로 어디 붙었나요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요거를 묻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조금 부끄러워하거나 내성적이라면.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께서라도 이렇게 살짝 물어보신다던가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좀 눈치껏 요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작년도 학종으로 어떻게 갔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올해 그대로 가게 되거든요. 올해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이제 늦어도 3월 달에 하셔야 요 판단 하실 수 있죠. 요 판단을 하신다면 3월에 결국은 둘 중 하나가 돼요. 학종을 계속 진행하거나
즉 내신을 계속 챙기고 수행평가까지 꼼꼼히 다 챙기거나 아니면 그냥 내신을 약간 입시의 중요도에서 낮춰버리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논술 과정으로 보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즌에는 저희가 2주씩 휴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는 내신이 좋지 않아서 학종으로 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진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의 내신은 수능 교재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수능 공부예요. 수능 공부. 그러면 이제 동시에 하는 얘기가 이제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옆에 앉혀놓고 개별 면담을 할 때 너는 지금 내신이 1에서 학종 안 쓸 생각이니까 수행평가는 정말 대충 해라. 수행평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EBS 교재에 나오는 것만 열심히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요 판단을 했을 때 내신은 논술에서는 실질적인 합불의 영역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은 논술 전형에서는 1등급 대학생들은 지원할 리가 없어요. 얘들은 그냥 학종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논술은 대단히 힘든 과목이라서 여기를 하려면 제대로 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1등급은 논술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내신 2등급 대학생들도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일부 학생들이 제외하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체로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이제 그 첫날에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얘 이제 2학년 때까지 수능 성적대를 보고 내신 평균 추세를 보고 369 앞으로 이제 그 수능 모의고사 추세를 보고 최종적으로 원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 같이 의논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대체로 논술 시작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신은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1등급이 100점이라고 쳤을 때 2등급은 99.8점, 3등급은 99.6점, 4등급은 99.4점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1등급은 없기 때문에 1등급 기준으로 자기 내신의 논술 전형에서의 감점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체로 3등급 대기 내가 몇 점이 감점되나 4등급 대 5등급 대라면 그 점수차는 0.02 거의 실질적인 영향이 없도록 형성이 돼 있죠. 다만 주의할 점은 논술 전형에서 일부 대학들은 6등급 때부터 확 깎는 대학들이 있어요. 일부 대학.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논술 전형에서도 7등급 때부터 확 깎아버립니다. 요 대학들은 어떤 대학이냐면 최저학력 기준을 두지 않는 대학들.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을 두지 않는 당국대 같은 대학들, 경기대 같은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최소한의 내신으로 그 학생의 그 어떤 자질을 조금 검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내신이 7등급이네? 요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사례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우리 아이 내신이 7등급이라면 최저가 없는 대학을 쓰면 논술로 만점을 받아야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여기서 한 5점씩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0.01점씩 떨어지다가 확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논술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논술은 1등급이 100점이라면 2등급이 95점, 3등급이 90점 이런 식으로 단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깎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볼 때 3에서 한 6등급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합불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술 한두 문장 써버리면 내신 1등급, 2등급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우리 아이 내신이 7등급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학부모님이 계신 데 있다가 저랑 좀 면담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의 전략은 뭐야 하냐면 내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수능 최저를 맞춰버리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논술을 보는 대학에 굉장히 많은 대학들, 거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논술을 보는 대학들 중에 3분의 2 정도는 내신을 논술고사에서 반영하지 않고 대신에 수능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논술로 합불이 결정되는 구조거든요. 가령 이대 같은 대학도 내신을 많이 반영하다가 해가 지나면서 내신 반영 비율을 축소를 하고 재작년부터 내신을 보지 않고 논술 100% 선발한다고 바뀌었어요. 성대도 논술 100%입니다. 연대도 논술 100%입니다. 경희대도 논술 100%입니다. 건국대도 논술 100%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오히려 수능과 논술의 중요성이 좀 더 높아져 버리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삼각형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수능 쪽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논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걸 논술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수능은 최저 조건 충족이 매우 중요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알고 계시죠? 수능 최저 합격 조건은 이 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논술을 아무리 잘해도 최저 조건을 못 맞추면 채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최저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합불은 결국은 논술로 갈려요. 그래서 입시, 그러니까 고3, 현행 이제 대한민국의 고3 입시 체계에서 논술은 어떤 위상이냐, 요렇게 보면은 거의 수능급의 위상이 있는 거예요. 합불을 실질적으로 갈라버리니까. 그러면은 이런 또 의심들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생깁니다. 결국은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 논술 강사다 보니까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집중력이 요구가 되는데, 저희 이제 연구실 같은 데서는 이제 좀 그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앉아있으면 황당해요, 그냥. 그냥 저도 듣기 싫은데 그냥 들려요. 옆에서 학부모님들 막 모여가지고 깔깔깔깔 웃으시면서, 아, 성대는 논술 전형에서 그냥 수능으로 뽑는다던데? 누구누구, 그 저 멀리 있는 아이, 우리 사촌의 처조카의 무슨 애가 이번에 성대를 논술로 붙었대. 근데 걔가 수능이 그렇게 좋았대.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답답해요, 그냥. 최저 조건 충족은 자동적으로 걸러지는 겁니다. 평가원에서 그냥 쭉 성적표를 쭉 주면 대학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걸러버려요. 그리고 이 논술 전형 채점이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논술을 먼저 채점해 놓고 합격자들 다 골라놓고 합격군들 골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들이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최종적 합격자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러한 그 문제가 만들어지고 풀리고 채점되는 과정들을 잘 모르시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죠. 현행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를 맞추고 논술로 합격이 결정되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또 이런 그 많은 의심들이 있는데, 채점을 잘 안 한다며? 선풍기 날려서 결정한다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째, 채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동의를 해요. 어떤 식으로 동의할 수 있냐면, 이 채점자는 하루에 거의 200장 가까이 채점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채점자라면 이 문제가 만들어지는 출제 원리와 이 문제에 대한 출제자 의도, 논술에는 답이 있고요.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내용만이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이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이 나올 때 이 근거들, 제시문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야 채점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의 글을 보면 첫 문장부터가 엉뚱한 얘기로 시작하는 글이 그렇게 많아요. 가령, 사회의 평등에 대해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첫 번째 문장부터 평등이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고귀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이를 위해서 오랜 시간 전부터 논의를 했으며 뭐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른 어쩌고 좀 막 시작을 해요. 본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 한 200자, 300자 막 나오죠. 배경 지식으로 막 썰을 푸는 거죠. 일종의 서론처럼. 그런 거 보는 순간 채점자들은 한 50점 주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채점을 해봤자 합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글들이 있어요. 600자를 쓰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200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딱 보고 그냥 점수 깎아버리고 안 봐요. 왜냐하면 채점이 안 되니까. 이런 면에서는 채점자가 채점을 대충 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합격할 수 있는 글에 대해서 꼼꼼히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글에 대해서는 그럼 꼼꼼하게 채점하냐. 딱 봤는데 가를 바탕으로 나를 평가하시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가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논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줘.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두 번째 문장 같은 첫 번째 문장의 밑에 가독성 높게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대상은 뭐뭐라는 점에서 어떤 한계가 있다고 딱 설명을 해줘. 그러면 출제자가 원하는 답들이 정확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때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요게 맞네 5점, 요게 맞네 5점, 이게 나올 때 근거 요거 있어야 되는데 5점, 요거는 빠져있네, 요거는 점수 없음, 여기 부분은 틀렸네 마이너스 3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채점자 입장에서 보면 합격하는 글과 떨어지는 글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채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글에 대해서 동일한 정도로 꼼꼼하게 채점해 줄 리는 없습니다. 하루에 많은 양을 채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종 합불이 결정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산논술 시스템 좀 더 설명드릴 텐데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게 가독성 부분이에요. 가독성. 그래서 저희는 글씨도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이 글씨에 대해서 점수로 지표로 평가를 하진 않지만 글씨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논술 모든 답안지를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모니터로 이제 보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채점자들이 이렇게 보는 순간 점수를 좋게 줄 리가 없어요. 이게 뭔 글씨야?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점수가 이제 좋게 나갈 리가 없죠. 저희는 그래서 글씨도 신경 쓰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글씨 바꾸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계속 설명도 해주고 수업 시간에 글씨 수업도 하거든요. 학생들이 보면 이렇게 써요. 그리고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원고지 칸의 절반도 안 쓰면서. 그럼 채점자들은 눈이 나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일단 꽉꽉 채워서 쓰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글씨를 가다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 연습이 됐을 때 가령 내가 최종적으로 연습을 했고 수능을 다 준비를 했을 때 수능 성적대가 국어가 3, 수학은 없어, 아니다, 5, 영어는 2, 탐구 한 과목 2, 나머지 한 과목 4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통 수능 추세가 이어져 왔던 학생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정시로 못 갈 것 같고요. 경기권 대학에서 어디 그냥 잘 가면 무조건 다니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요 정도 등급대가 물론 이제 수학이 정시를 기준으로는 대학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제가 수학에 X를 쳐둔 거는 수학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대체로 학생들의 성적대를 보면 수학 성적이 대체로 확실하게 떨어지더라. 이런 경향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를 3, 5, 2, 2, 3이라고 하고 요게 4등급에 가까운 등급으로 가정을 해보면 요게 정시 기준으로 경기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라인대가 되거든요. 정시 기준으로. 등급이라는 게 백분위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여기도 다 아래쪽에 막 위치해 있다고 하면 뭐 경기권 대학들 가톨릭대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요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천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을 못 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한 중간 등급대 100분위 기준으로 한 80% 위쪽 이 정도라면 경기권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정시권으로는.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이런 케이스라면 어떨까요? 이런 케이스라면 무조건 서울권 대학을 명문대를 정시로 갈 수 있겠죠. 여기 2등급이 하나 찍혀 있잖아요. 그래도 연세대, 고려대, 정시 합격이 가능해요. 2등급이 있는데 어떻게 가죠? 서울대도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2등급인데 어떻게 가죠? 왜냐하면 이 대학들이 실제로 등급으로 가는 대학이 아니고 표준 점수로 가는 대학이잖아요. 근데 표준 점수는 매해마다 수능 때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항상 변하지 않은 100분위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도 96% 이상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위 기준 96%? 그러면 연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요 정도. 요 정도도 경희대 갈 수 있고요. 성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기준으로 생각하실 때는 등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0분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경희대 정시 등급 100분위가 90%에서 92% 정도로 형성이 되거든요. 성대가 91%에서 95% 사이에서 과마다 다른데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등급은 2등급이더라도 이 2등급을 받았는데 우리 애가 성대를 갔다는 것은 그냥 1등급의 끄트머리에 있는 성적대랑 똑같다는 소리인 거예요. 정시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요렇게 우리 애가 수능 지표가 나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수학이 안 되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는 정시로 갈 수가 없어요. 4과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권 대학들 중에서 일부 대학도 이제 서울여대 같은 대학들도 정시로 3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3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우리 애가 진짜 수학이 안 된다면 지금부터 수학을 더 시킬 게 아니고 차라리 수학을 끊어버리고 나머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올려버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입시는 안 되는 것을 더 시키는 게 아니고요, 잘 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정시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린 궁극적인 요인은 확실하게 내가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올렸을 때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추고
이런 대학을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대학들을.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애가 3, 2, 수학은 그냥 포기했다시피 하고 3, 2, 2, 4인데 여기 두 개를 보면은 두 개 합 5가 나오네? 두 개 합 5면 건국대 최저학력 기준이 두 개 합 5고 숙명여대 최저학력 기준 두 개 합 5고 동국대 두 개 합 5고 경희대도 두 개 합 5예요. 다만 경희대는 요 탐구 과목 두 개를 평균으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두 개 합 5 대학들보다는 대부분 상위 하나만 반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요렇게 보면은 두 개 합 5가 되니까 요 상태에서 논술을 잘하네? 그리고 이 대학들은 대부분 이제 내신을 안 보니까 내신은 크게 상관이 없네? 그럼 두 개 합 5를 충족하고 논술을 잘하네? 그러면 저희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너 수능 성적 보면 저기 지방대밖에 못 가. 미달나는 대학 가야 돼. 네가 무슨 경희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 두 개 합 5 나오네. 이 추세 3월달, 6월달, 9월달 추세를 보니까 두 개 합은 항상 두 과목으로 맞췄네. 근데 이 대학 논술 문제를 잘하네. 무조건 써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는데 논술은 얘가 되게 잘하는데 3, 6, 9 수능 추세를 보니까 두 개 합 5가 결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개 합 5 이상 대학은 너는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학생 입장에는 되게 아쉽거든요. 나는 이제 이 야망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건데 또 논술 저희 이제 과정평가 같은 것도 곧 실시를 하는데 그런 성적대 등급대를 보면 논술은 잘하는데 최저가 좀 아쉽네 하면 우리랑 다 얘기를 하고도 한두 개 정도 위로 써놔요 애들이. 근데 결국 못 가요. 그럼 이런 학생들 어떻게 되냐면 올해 일단 성신여대 같은 대학들 뭐 당국대 같은 대학들 논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논술로 반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보통 대학에 이제 일단 입학을 하고 중앙도서관에서 EBS를 공부한 학생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수능으로는 잠깐 정시 말씀을 드리면 수능으로 대학을 간 학생들은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아쉬움을 갖고 가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정한 데를 그냥 갔다 한 중상위권 대학을 그냥 잘 갔다 이런 느낌의 학생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상위권을 간 학생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정시로 연대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두 개를 더 맞추면 서울대를 가는 거거든요. 정시로. 내가 정시로 성대를 갔어요. 이 학생도 두 개를 더 맞추면 정시로 연대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대학들이 실제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의 그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중대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학업 성취도 기준으로 볼 때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제일 성취도가 높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시로 절대로 못 가는 대학을 논술로 갔잖아요. 지금 만약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1이 나온다면 3합 6이 돼서 성대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거든요. 요 상태에서 성대 논술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학교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엄청 생겨요. 학교에 불났다고 했을 때 그 불나는 거 끌어오는 학생들은 다 논술 전형 합격한 애들일 거예요. 그런데 정시로 들어간 애들은 한두 문제를 더 맞추면 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애들이 하는 게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반수를 선택하는 거죠. 이 학교를 놓치기는 좀 아까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들 중에 정시, 그러니까 수능 약간 애매하게 상위권인 애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111 애들 빼고 애매하게 상위권 애들. 얘들에게 가장 큰 경쟁자가 바로 누구냐면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도서관에서 EBS 풀고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시는 고3 현역들의 기준으로 보면요 3월달 성적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때는 성적표를 처리를 할 때 일단 그 지원생들이 다 고3들밖에 없기 때문에 고3들 간의 성적표가 나오게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6월달부터는 재수생들이 들어와요. 요거는 이제 재수 학원들에 다니는 학생들이 TO를 받고 응시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애매한 상위권 고3들이 여기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죠. 근데 9월이 되면 N수생까지 다 들어옵니다. N수생까지. 그러면은 요때 애매하게 성적대가 나왔던 고3 형들이 와장창창 무너지게 되고요. 실제 수능은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들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수능을 치르고 그 내신을 이제 대비할 필요가 없어진 N수생들은 수능 공부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종로 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3의 경우 3월 모의고사에서 실제 수능 성적의 추세를 대비해 봤을 때
3월 달에 비해 369에 비해 실제 수능이 오른 고3들의 비중이 8%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의 52%인가 더 떨어졌는데, 이 떨어졌다는 건 100분이 5% 이상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애가 수학이 5등급이니까 4등급으로 올릴 수 있지 않나요? 가능하죠. 수학이 4등급이니까 3등을 올릴 수 있지 않나요? 가능한데 좀 더 힘들죠. 수학이 3인데 2로 올릴 수 있지 않나요? 이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3에서 2 만드는 거는. 더군다나 우리 애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수능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으로 경희대 갈 수 있을 정도로 2, 뭐 여기 3, 여기 1, 2 이렇게 만들고 한 등급씩만 올리면 되지 않나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한 등급씩만 올리면 되잖아요. 3, 5, 2, 4에서 2, 4, 1, 2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근데 수능 등급 합 1을 올린다는 거는 100분위 기준으로 최소 5%에서 8% 올린다는 소리인 거예요. 수능 합 2를 올린다는 거는 100분위 기준 10% 이상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좀 먼 길을 돌아왔는데 다시 여기로 가서요. 2학년 때까지 수능 성적대가 약간 애매해. 정시로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학생들이 보통 논술을 빨리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1, 2월 달에 시작한 학생들의 면면을 보면은 정말 드물게 2월 달,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수능고에서 성적 어때? 하면 국어 1, 수학 3, 영어 1, 탐구 1, 2. 이런 애들이 정말 드물게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그럼 왜 시작하지? 이런 애들의 목표는 연대, 고려대인데 정시로 못 가니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은 야, 국어 등급 어땠어? 하면 이러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이게 객관적 지표야 라고 하면 그제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어 5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면 꼭 뒤에 이제 변명이 더 붙어요. 이때 선생님 이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국어가 이렇게 됐는데 평소에는 4등급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 보면 국어가 4냐 5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총합으로 봤을 때 목표하는 대학의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3학년 때 제한된 시간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 2월 때 논술을 듣는 학생들은 이미 3월 달부터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수학이면 수학, 뭐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내가 잘 안 되는 과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를 좀 과감하게 줄이고,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좀 잘 나왔거나 했을 때 재미를 느끼는 과목을 2개 정도 잘 잡고 여기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을 포기했어, 아니 수학을 포기했어. 그렇더라도 수능에서 수학은 응시를 하셔야 돼요. 응시는 필수인데 공부는 좀 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최저 조건을 충족을 하고, 이게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가장 높은 대학들이 보통 3합 6이고요. 그 다음에 2합 4에서 5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다음에 2합 7 구분되고, 요런 형태로 쭉 내려가게 돼요. 물론 고대같이 4개 합 8 이런 대학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대학을 빼면 보통 학생들이 노릴 수 있는 수능 최저 기준은 3합 6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합 6이 결국은 성대 라인까지인 거죠. 근데 성대 3합 6, 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가 3합 6이었는데 올해 2026학년도 전형부터, 이제 올해가 이제 2026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전형이니까요. 는 국어를 무조건 포함해서 2개 합 5로 수능 최저가 또 완화가 됐어요. 한양대 같은 대학이 작년까지 최저학력 기준 없었잖아요. 저희 학원 그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이제 94명이 합격을 했는데, 한양대에서 예비번호, 앞번호 쪽 예비번호를 받고 안 빠져가지고 못 간 애들이 꽤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영상학과 예비번호 2번 받고 못 가고 하나도 안 빠지고, 국어국문학과 예비번호 1번 받고 하나도 안 빠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양대가 최저가 없는 대학이라서 그런 건데, 연대, 한양대가 2개가 작년까지 최저가 없어서, 최저가 없으면 인기가 높잖아요. 근데 연대는 제시문으로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마지막 문항에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이 치러야 될 수리논술 문항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한 수학은 아니고요. 예컨대 이제 경영자가 판단할 수 있는 뭐 월급 얼마나 줘야 되냐, 생산료 얼마나 투입해야, 이런 것들을 묻는 건데,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못 써요. 영어도 돼야 되고 수학도 돼야 되니까, 논술도 잘해야 되고. 한양대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한 문제 1200자 나오고 요걸로 합불이 결정되는 거니까 한양대는 논술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가 보통 91점 정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대는 어떤 애들이 지원하냐면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 뭐 4학년생,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 학벌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려는 애, 군대를 제대를 하는데 군대 일과에 할 게 없으니까 계속 논술만 공부했던 28 정도 되는 남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3들이 붙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 한양대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최저학력 기준을 3합7로 도입을 합니다. 이런 대학들은요, 최저가 생기는 대학들은, 한양대가 작년에 경쟁률이 150대 1, 200대 1 이랬거든요, 논술 경쟁률. 근데 올해부터는 논술 경쟁률이 한 50대 1 정도 확 떨어질 거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쟁률이 원서 접수 경쟁률이에요. 이 원서 접수 경쟁률은 그냥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보통 높게 형성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능 최저라는 조건을 거치면 그게 이제 실질 경쟁률이 되고요. 요 실질 경쟁률을 발표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은데 발표하는 대학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원서 접수 경쟁률에서 한 30% 정도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한양대가 가령 3합7 도입을 해가지고 50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 그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 논술의 실질 경쟁률은 대체로 15대 1 안팎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대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만 해도 고대를 제외하고 최저가 가장 높았던 대학이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3합 6이었는데 이제 올해 국어 포함 2개합으로 완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원서 접수 경쟁률이 30대 1 정도 형성이 돼요. 학과별로 25대 1 정도 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면 최저를 거친 실질 경쟁률이 1대 6에서 1대 8 사이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논술 전형에서 일단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원서 접수 경쟁률이 그냥 실질 경쟁률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요때 형성되는 실질 경쟁률은 학종 경쟁률보다 더 낮은 거예요. 학종 경쟁률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한 학생들이 1, 2월 달에 벌써 논술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조건들을 맞추고 이런 조건 하에서 이 대학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지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저희는 가령 외대를 지원시킨다면 외대 10세트 풀리고 들어가거든요. 실제 시험장에서. 연대 같은 경우는 대학별 과제집에 2세트, 다음에 그 7월달, 8월달에 대학별 특강들이 생길 때 8세트 정도 하고 직전 파이널이 5세트 더 있어요. 그래서 연대 지원생들은 실제 기출문제를 한 13세트 연습 문제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풀고 실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에 들어가면 시간 내에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 학생들이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첫째, 논술을 내가 왜 해야 돼? 둘째, 논술을 내가 해야 될 건 같긴 한데 논술한다고 뭐 쓸모가 있겠어? 셋째, 논술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논술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고민들을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제 논술을 시작하냐면 결국은 9월 이후에 시작하게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자신의 수능 성적제가 대충 예측이 되거든요. 그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일주일 정도 후에 바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돼요. 그럼 이런 입시 전략이 없는 학생들은 이때까지 좀 학교가 시키는 대로 잘 그냥 따라가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지금 가만히 있고 뭐 하라 그러면 그거 그냥 하고 하다가 9월달 평가원 보고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학종으로 내가 원했던 대학을 결코 갈 수가 없겠구나. 내가 학종으로 가려면 저기 평택대 같은 대학을 써야 되는구나.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수능으로 원래 생각을 했는데 수능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이제 못 가는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 어떻게 되냐면 원서 접수할 때 학종으로 이제 못 쓴다면 그때서 알게 되죠. 수능의 눈높이가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하죠. 그럼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6번의 기회가 논술 전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 경쟁률이 논술에서 계속 치솟는 거예요. 그러나 최저를 맞춘 학생들의 비중은 한 3분의 1 확 떨어지죠. 이 중에서도 논술을 제대로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이화여대, 홍익대 이런 대학들의 학생들이 되게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대 같은 대학 많이 보낼 때 2014년에서 요때가 이제 그 모집 정원이 가장 많을 때였는데, 모집 정원이 많을 때 저희가 이대를 30명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깃발 꽂고 산논술 출신 모여보세요 하면 막 그냥 각지에서 막 우르르 오는 거고요. 요때가 이대 인문계 모집 정원의 거의 한 8% 정도를 저희가 보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이제 9명 정도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이 가능한 이유가 최저가 되도록 지원을 시킨다. 그 다음 요 학생들이 실제 이대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킨다. 이대가 어렵거든요, 문제가. 그러면 저희들의 실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합격생들의 면면을 보면은 딱 열심히 해서 최저를 맞춘 다음 논술 문제를 잘 해결했던 학생들만 붙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나서 논술을 잘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합격생들을 보면. 요렇게 명확하게 1, 2월달 혹은 3, 4월달 3, 4월달 조금 늦는데 그래도 너무 늦은 건 아니죠. 요때쯤부터 내가 이 중에서 어떤 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지 전략을 결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자원을 내가 목표하는 곳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추가적으로 최저를 맞추고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을 결국 논술로 가게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입시가 이제 1년 기준으로, 이렇게 고3 이라는 1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긴가 싶기도 해요. 저는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학생들한테 올해 이제 1강 수업을 하면 이제 쭉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 1강 때 쓴 글을 집에서 액자 같은 데 넣어두세요. 나중에 이제 슬럼 볼 때마다 그거 보시면 내가 저때 진짜 인간이 아니었구나, 그런 거 알게 될 겁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신 후 일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매일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고 10월 말이 되면 여러분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 헛소리여 싶다가도 10월 달이 되면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제가 어제 했나 싶은데 벌써 한 해가 끝나 있고, 그 입시가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1년을 보면 논술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시에서 성공한다고 했을 때 성공의 정의는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을 수시에 논술 전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강사로서 이제 그런 목표가 있긴 한데, 또 읽고 생각해서 쓰는 것을 가르치는 그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논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태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 일단 학생들은 문장을 너무 못 써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첨삭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문장 표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고요. 놀랍게도 이때 저희가 주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문장에 주어로 뭘 써야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어를 예로 써야 할까, 가는이라고 해야 될까, 가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어를 결정했으면 얘랑 홍어는 서술어는 뭐여야 할까,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게, 태반은 주어 서술어의 호응도 못 맞춰요. 주어 서술어 호응을 못 맞추면 읽는 사람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에 안 맞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이해한 걸 나름대로 쓴 거잖아요. 자기는 보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식부터 개선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글은 마음의 창이다. 이게 정말로 사실인 게, 학생들의 글을 보면 제시문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첫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놀라워하는 게, 야, 너 이거 할 때 이런 거 생각 못했지? 너 평소에도 요렇지 않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글을 보면 그 글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저희가 바꿔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담임이 직접 첨삭한다가 마케팅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마케팅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얘가 안 바뀌어. 안 바뀌어서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결국은 요 세 가지가 다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표현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표현이 안 되면 문제풀이 자체를 평가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써놨는데 이걸 왜 썼냐고 물어보면 제시문이 있으니까 써놨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문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그거를 저희가 바로 얘기해 주지 않고요. 과제 형태로 먼저 자기 검토를 하고 자기 검토한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온라인 카페에서 또 첨삭을 해요. 그러니까 첨삭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긴 한데 요게 먼저 잡히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부를 결정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세 군데 중 하나에서 합불이 결정이 되거든요. 어디서 합불이 결정될 것 같습니까? 표현력? 결국은 1, 2월 달에 논술 기본기가 다져지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유려하게 쓰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논술은. 비유를 많이 넣고 멋지게 쓰면 오히려 해롭고요. 되게 딱딱하고 건조하고 논리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고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초반에 좀 잡히고 사고력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든 대학의 문제는 논술이기 때문에 풀이 방법이 다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 대학이 요구하는 지시가 조금 특이하거나 중앙대 1번 완성된 글쓰기로 써라라거나 채점 기준이 다른 대학과 조금 다르거나 성대 1번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하고 요약 잘하면 B등급까지만 준다. 이 A등급을 받으려면 한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의 논리적 관계까지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대학들은 저희가 대학별 과제 풀리고 대학별 특강하면서 거기를 더 설명을 해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독해, 사고, 표현은 모든 대학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6개 대학을 지원하네? 그럼 6개 대학을 풀이하는 방법이 다를 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1, 2월 달에 기본과정 들은 애들이 3월 달부터 그 두꺼운 대학별 과제 바로 푼다 그랬잖아요. 보면 얘네들이 야 너는 목표가 경희대니까 1번 다음 주까지 풀어서 올려 하면 그냥 풀어요. 너는 중대 1번이니까 다음 주까지 풀어서 올려봐 하면 그냥 푸는데 완성된 글로 형태를 못 갖추고 있으니까 완성된 글의 형태를 첨삭하면서 또 알려줘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두 가지는 그냥 반복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거고 사고력을 결정하는 게 결국은 풀이의 방법이거든요. 요거는 모든 대학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거를 거의 40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풀려요. 결국은 이게 익숙해진다면 최종적인 합불이 여기서 갈려요. 독해에서.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근간이 되는 제시문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했냐. 근데 학생들을 보면 제시문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이걸 짜집기를 하거든요. 짜집기를 한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읽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볼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것만 툭 떼서 쓰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쓰면 절대로 못 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되면 중요해지는 게 독해 방법인 거예요. 독해 방법은 논술에서는 제가 볼 때 유일하게 저희가 볼 때 유일한 방법은 정독하는 거고요. 학부모님들 수준 잠깐 제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예,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독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묻는 것과 똑같은 답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빠짐없이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게 정독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 정독의 결과물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꼼꼼히 읽고 천천히 읽고 이해하면서 읽는다. 이거는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정독이 꼼꼼하게 읽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꼼꼼하게 읽을 거죠? 어떻게 이해하면서 읽을 거죠? 이런 것들 학생들이 1, 2월 달 학생들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을 빨리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고 해서 어디서 격차가 벌어지냐면 문제 풀이법은 사고력과 관련 풀이법은 기본 2달이면은 원리는 이제 대충 익힐 수 있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져야 자연스럽게 풀이도 잘해서 표현도 좋아지는 겁니다. 요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그 전반적인 상황들 이해해 두시고 실질적인 자료들 몇 개만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논술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3페이지, 4페이지 그렇게 쭉 읽어보시고요. 5페이지를 보시면 이 5페이지에는 각 대학이 실제로 발표한 실질 경쟁률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든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가 아니라서 저희가 일부만 실은 건데요. 가령 외대 같은 경우는 최장력 기준이 2개 합 4입니다. 4과목 중 2개 합 4. 2개 합 4를 충족하기 쉽다라고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는데요. 여기 ELLT 학과를 보시면 지원자, 정원은 12명, 지원자는 448명. 그래서 경쟁률, 즉 원서 접수 경쟁률은 37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15대 1로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개 합 4를 맞추지 못한 학생의 비중이 무조건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쭉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대 실질 경쟁률 보시면은 뭐 10대 1, 10대, 11대 1, 9대 1, 8대 이런 형태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 간의 실질 경쟁률이 되는 겁니다.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논술 경쟁률이 무조건 높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현상은 가령 이런 대학 때문이거든요. 한양대 같은 대학들. 야, 논술은 경쟁률이 200대 1이라면 아니거든요. 한양대의 경쟁률이 최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10대 1 내외에서 형성이 되었다. 뒷페이지 보면 동국대학교 실질 경쟁률 사례 나와 있는데 동대가 2개 합 5예요. 2개 합 5. 근데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문예창작부를 보시면 경쟁률이 60대 1이죠. 근데 실질 경쟁률이 14대 1이죠. 이거는 20% 정도밖에 충족을 못한 거잖아요. 22% 정도 학생들밖에. 그러면 의아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최저를 충족 못하지? 최저가 2개 합 5밖에 안 되는데 2개 합 5밖에가 아니고 2개 합 5를 실제로 충족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9월달 구평보고 원서 접수할 때 그냥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쓰냐면 자기는 국수 영탄 보면 3, 4, 3, 4 이래. 근데 논술 전형을 쓸 때는 전부 성대, 중대, 외대, 이대, 서강대 다 이렇게 높였어요. 우리 학원 애들은 그렇게 쓸 리가 없어요. 우리 학원 애들이 만약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성신여대, 서울여대 이런 데 깔고 이제 원서를 쓰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막 그래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낮겠어? 라고 하면 우리는 다 상담을 하고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데 얘는 그걸 모르는 거죠. 비현실적 낙관수 속에서 원서를 쓰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이런 최저를 못 맞추는 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지원을 나중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7페이지는 서강대학교 실질 경쟁 사례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계속 사례를 보시고 그 다음에 8, 9페이지는 수능 성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요 8, 9페이지 한정에서는 요거는 딱 고3 현역에 관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애가 지금 N수생이야. 그러면은 요 부분은 좀 논외로 보시면 돼요. N수생 얘기가 나와서 요거 조금만 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자녀분이 지금 고3이라면 2007년생일 거예요. 그죠? 2007년생. 2007년도가 무슨 해였죠? 황금돼지띠였죠? 요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이제 출산 열풍이 좀 많이 이제 불었었고요. 요때 제 기억이 맞다면 합계 출산율이 요 해에 1.3 정도로 뛰었었을 거예요.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가 이제 1.1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1점대 밑돌 0.9 이렇게 밑돌아서 큰일 났다 하다가 다시 1점대 해보고 막 이랬었는데 요때 1.3이면 꽤 높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래서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시 기준으로 고3 수험생들이 작년 대비해서 최소 4만에서 5만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응시생이 늘어나는 건 무조건 좋지 않은 소식이죠. 요게 요런 현상인데 여기서 뭐가 또 올해 뉴스에 제가 이제 뭘 봤냐면 서울권 정시 N수생 합격 비율 작년도 입시 2025년도 조사 결과 발표됐길래 이제 봤는데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전국 단위로 보면은 N수생 비중이 큰 변화가 없어요. 입학생에. 근데 서울의 주요 대학들의 N수생 비중을 보면 이게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점차 늘어나서 50%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생 포함하여 N수생의 정시 합격생이 거의 70%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3들의 잘못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소시와 정시로 나뉘면서 정시의 비중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면서 그 N소생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가 학벌을 이제 일종의 스펙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올해 연대를 갔는데 재수를 해서 서울대를 가는 게 너무 당연해진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보면 고3에 한정했을 때 실제 고3이 3월달 모의고사에 비해 실제 수능이 더 올라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좀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공들여서 설명했던 각 대학의 최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더 상세하게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대가 4개와 8, 4개와 8이니까 수학까지 잘해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나마 작년까지 고대는 경영계열은 4개와 5가 최저학력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고대가 4개와 5를 걸면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11211도 100분이 96%대 형성되면 고대 경영을 그냥 가잖아요, 정시로. 그래서 올해는 모든 학과에 4개와 8로 바꾼 거고요. 이 4개와 8을 맞추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서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아마 실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대는 3합 6인데요. 3개합 6인데 국수 0 탐탐이라고 돼 있죠. 탐구 2개를 별도의 과목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 0, 탐, 탐 이렇게 맞춰도 갈 수 있고, 지금 체제에서 유일하게 한문이나 제2외국어를 탐구 한 과목으로 인정하는 대학이기도 해요. 성대. 그러니까 성대가 올해 2026년도 입학 전형에서 조금 특이한 전형 방식을 선보였는데, 이게 너무 소수라서 말씀을, 혹시 성대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니까 말씀드려야 되겠네. 성대가 올해 논술에서요, 언어 중심, 소리 중심으로 구분해서 이제 논술을 봅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작년까지 일반적인 인문계열 학과를 뽑는 건 그대로 똑같이 올해도 해요. 그러니까 3합6으로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문계열 지원, 인문사회계열 지원생들, 성대 지원생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정원들의 아주 일부를, 막 50명씩 뽑던 학과에 한 5명 정도를 떼가지고요. 요 정도를 수리 논술로도 뽑아요. 그러니까 사회학과, 사회계열, 자율전공학부 이런 게 성대 이제 학부로 이제 모집을 하는데 언어 논술만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수리 논술을 본 학생들 중에서도 한 5명 정도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문과한테 불리하는 거 아니냐? 거꾸로 문과생들 중에서도 언어 논술로 봤는데 자연계열, 이공학계열, 자연계열, 자유전공학부 이런 쪽을 또 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언어 논술로 이과를 갈 수 있어. 수리 논술로 문과를 갈 수 있어. 소수의 인원들을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게 올해 성대의 특성입니다. 물론 문과 계열이 문과 논술로 이과에 있는 학과를 가려면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바뀌긴 해요. 성대의 경우. 성대는 3합 6인 똑같은데 문과생이 언어 논술로 이과 계열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포함 3합 6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올해 성대가 아마 이렇게 문이과 통합 전형을 선발을 좀 해보려고 시험을 해보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중대, 한양대, 홍익대가 있는데 한양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합 7이죠. 3합 7. 이게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는 좀 요주의 대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대 같은 대학도 저희 학원에 되게 많이 학생들이 합격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수능 최저 기준이 3합 8이에요. 3합 8이면은 까다롭죠. 3개 합이니까. 더군다나 홍대는 수능 전에 논술을 보거든요. 수능 전에 논술을 보면 학생들의, 그러니까 원서수습 경쟁률 자체가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대학들은 좀 전략적으로 해당 학생들은 많이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합격자도 많이 나오는 대학들입니다. 다음 이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포함 2개합 5로 최저가 완화가 됐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작년 대비 더 높아지리라 보고 있는데, 국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안 그럴 수도 있고요. 다음에 설령 실질 경쟁이 높아지더라도 이대는 논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최대 4문제를 100분 동안 풀고 써야 되는데 원고지에 분량제는 없거든요. 그 대학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대학의 논술 분량은 원고지 크기에 맞춰져 있다고 해서 3분의 2 이상을 꽉꽉 채워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을 채워내려면 첫째 요약 능력이 중요하고 답을 만들어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걸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100분 동안 다 해낸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가 완화가 돼도 결국은 논술로 결정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학원 학생들에겐 유리해진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크게 다를 바 없다. 어차피 최저를 맞추더라도 논술이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경희대 2개합 5, 외대 2개합 4. 외대가 2개합 4라서 좀 독특하죠. 그 다음에 건대 2개합 5, 동국대 2개합 5. 이렇게 쭉 최저학력 기준에 따라 대학들이 위치해 있고, 대체로 최저학력 기준이 대학에 입시 서열과도 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죠. 예외적인 대학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이 자료를 잘 보시고 우리의 작년 11월 달까지 수능 추세 보시고요. 일단 앞으로 체크를 하실 게 3월 달, 6월 달, 9월 달 모의고사 추세. 요 3월 달은 서울교육청이라서요. 요 때는 이제 고3들끼리만 성적표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처음으로 객관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보시고, 6월달, 9월달은 평가원이라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추세를 한번 보시고, 이때 우리 애가 국어가 3월달에 6월달에 왜 떨어졌지? 너 국어 왜 1등급 떨어져서 그렇게 보채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 국어가 좀 떨어지고 영어가 오르거나, 영어가 좀 떨어지고 탐구가 오르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목표로 한 대학의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지를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논술 전형에서는 실제로 어떤 대학을 쓸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술 실력을 실제로 올리는 것은 저희 몫이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월달, 6월달, 9월달 추세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중간에 있는 뭐 4월이나 뭐 경기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잘 보면 좋고요. 다만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재수생, 반수생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학생부 얘기를 드렸는데, 학생부 반영에서 X라고 되어 있는 대학들은 내신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서강대, 뭐 한양대, 홍익대 이렇게 논술 80, 논술 70 뭐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은 내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쭉 해가지고 한 7등급 때까지는 내신의 점수 격차가 별로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지원한다면 내신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대 같은 대학은 실제로 저희들이 합격자 그 수기 같은 것도 다 밝혀냈는데, 내신 5.8, 내신 6등급 때 이대 합격자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고, 요거는 이제 이대가 예전에 내신을 반영했을 때, 지금은 내신을 반영하지 않지만, 다만 밑에 쪽에 수능 미반영 대학 중에 단국대, 경희대, 인하대, 가톨릭대, 광운대, 아주대 요 대학들은 논술이 80이니까 내신 20% 반영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20점 만점, 이거 나중에 100점으로 환산한다고 하는데 20점 만점이라도 7등급 때부터 확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요쪽 대학들은 내신이 합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수능 최저 조건을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꼭 암기를 해 두시고 여기에 맞도록 입시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드렸던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12, 13페이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현재에 맞는 최적의 어떤 전략들을 찾아봐야 되고, 학생들이야 열심히 이제 시킨 대로 공부를 하는 게 일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애를 위해서 어디를 보내고 무엇을 더 시키고 이런 게 되게 큰 고민인 거잖아요. 그거 짜실 때는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논술 공부를 어떻게 더 시간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수능 최저를 어떻게 충족할지, 그리고 정시에 대한 그 시각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전략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령 우리 애가 정시로 지금 상태에서 연대, 성대를 갈 수 있다면 논술은 주가 되면 안 되죠. 그럼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는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정시에 공부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도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수능이 최저 조건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논술이 오히려 주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반정원 15명인데 실제로 15명이 꽉꽉 차지는 않고, 뭐 이렇게 학생들을 면담을 하게 되면 개인별로 상담할 시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드물게 수능 성적대가 좋은 애들은 과제들의 분량들을 조절을 해요. 너는 지금 이 상태니까 이것 중에 이것만 해라.
근데 네가 만약에 이게 목표가 달라져서 이거 못하고 있으면 더 시킨다. 지금은 이것만 해. 하고 학생들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능으로 가망성 없어. 학종으로 가망성 없어. 근데 너 대학 갈 거야?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런 애들은 그럼 너 월요일날 뭐 하고 화요일날 뭐 하고 필사는 3번 하고 대학별 과집 요거 해서 올려. 너는 논술이 주니까 수업 4시간에 주중에 논술 8시간 더 한다. 매일 1시간씩 해라. 이렇게 과제가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학원 시스템 중에 가장 유연한 부분이고 자랑이기도 한데 맞춤별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의 목표하는 대학과 욕구가 여기네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 수능으로 그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하셔야 되고, 학종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까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대체로는 잘 안 될 거예요. 결정하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애가 논술을 주로 해야 한다면 일주일에 논술 8시간, 하루 매일 논술 1시간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속 타거든요. 너는 왜 수능 안 하고 논술하고 있어? 왜냐하면 논술을 해야만 그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수능 프레임이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학종 프레임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학부모들 모임 나가면 우리의 논술 학원하고 일주일에 8시간 하고 있는데 말할 수가 없어. 말하면 공격받거든.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학생들은 못 세워요. 선생님이 세워서 전달을 해줄 수 있지만 그걸 세우는 전략가는 누구여야 됩니까? 학부모님이 하는 거죠. 그거 하려고 여기 설명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2분만 계셨을 때는 원래 제 마음은 한 명씩 상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더 오셔가지고 개별적인 상황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그 판단을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대별로 세심하게 지원자를 좀 수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고 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뭐 저 원래 계획은요 입시얘기 굉장히 짧게 하고 산논술 자랑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자랑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괜찮으시면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시스템 설명만 10분 정도 하고 전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이 뒤쪽 파트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뒤쪽 파트는 저희 이 자료집은 학원에 비치가 돼 있고 나중에 또 오시면 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잃어버리시면 또 받아가시고요. 이 뒤쪽에 합격생 이렇게 많아요 자랑하는 건 좀 넘기시고요. 24페이지 잠깐만 보실게요. 자, 일단은 저희 학원이 정규 수업이 있어요. 이 정규 수업 4시간은 기본적으로 절반씩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2시간 동안 모의고사를 풀 때 학생들이 그냥 생으로 풀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입 강의를 하고 도입 강의를 위해서 지난번 했던 수업 자료를 복습을 많이 시켜요. 복습을 시키는데 가령 지금은 이제 기초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 도식화 한번 연습해볼까? 가장에 뭐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적용 유형의 기본 글구성, 대결전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외워보라고 얘기한다거나 주제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막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해주고 이제 논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 모의고사 하나하나가 헤쳐나가야 될 어마어마한 미로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풀어도 잘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수업은 이렇게 쭉 가는 거고요. 이 형태 내에서 저희가 다루는 것들이 그 시기마다 다 달라요. 가령 이제 9평이 막 가까워진 시기라면 수능을 실전으로 대할 때 마음가짐 같은 거 막 강의를 하고요. 원서를 써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이제 원서 수업에 관련된 이제 입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막 그런 식으로 매번마다 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원리를 매 수업마다 계속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풀었을 때 학생들이 자기 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학생들한테 야, 네 글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 주에 검토해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일종의 툴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우리 학습에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던 수업의 풀이 원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수업 원리에 따라서만 계속 보게 하는 거라서 학생들이 1주차 못하고 2주차 못하는데 3주차 정도 되면 이런 말을 써요.
내가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어를 안 썼구나. 여기 3번, 4번 문장에 주어, 서술어 호응이 안 돼서 주어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자기가 검토해서 가지고 와요. 자가첨삭처럼. 그럼 저희는 요거를 이제 그 나중에 첨삭하고 면담을 할 때 이런 게 없으면 꾸중만 듣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거든요. 첨삭 시간 많이 잡아봤자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원이 좀 적으니까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아직 많이 잡았죠. 5분 정도밖에 없거든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학생들이 다시 쓰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쓰기 하고 문장이 특히 약하거나 너무 막 어릴 때부터 외국 살다 가지고 한국말도 못하고 이런 학생들은 학생에 따라 필사도 시켜요. 이렇게만 들어가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지금 유형 배우고 있으니까 유형을 익힐 수 있고 구성 익힐 수 있는 유형 과제를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들어가게 돼요. 요거를 다 하는 학생이 있고 일부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달라집니다.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정시의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조절을 저희가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중 적게 잡아도 2시간에서 4시간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라고 공식하냐면 수업 4시간, 주중에 4시간이다. 주중 4시간을 40주를 투자하면요 160시간이거든요 160시간을 24로 나누면 160을 24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7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주중에 이렇게 4시간 더 투자해서 1년 중에 7일을 더 투자하고 내가 갈 수 없는 대학을 논술을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하지 않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수업을 사탐 수업 듣듯이 보고 하고 다음 주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더 들어가면 이제 대학별 과제까지 들어가거든요. 여기 선생님마다 조금씩 체크하시는 게 다른데 이런 대학별 과제나 다이쓰기나 유형 과제 같은 경우는 보통 카페에서 첨삭을 해요. 저희 이제 온라인 카페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수업 첨삭을 하고 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어떨 때는 상담만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첨삭 못하고. 그럼 이 모든 거는 학생들이 카페에 올린 글에다가 댓글로 또 이만큼 달아요. 어머님 들어가십시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면담을 하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밑에 댓글로 달려있으면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대학별 과제는 이 댓글에 따라 지시들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이 부분 틀렸으니까 이 부분 다 했어라. 이 부분은 합격 수준이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 계속 달려요. 그럼 학생들, 저희 입장에서도요, 그냥 수업만 4시간 하면 너무 편한데,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주중에 나와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게 온라인 첨삭하는 거. 첨삭하니까 너무 지루니까 넷플릭스 틀어놓고 계속 첨삭하는 거. 그럼 우울증 막 생겨요. 근데 학생들이 지금 시즌에서 나중에 대학교까지 하게 되면 일주일에 본인들이 쓰는 글들이 많이 하는 학생들은 4, 5편의 글을 쓰게 돼요. 요거를 40주 동안 반복하면 제가 아까 이거 실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성악으로 음대를 가려고 하는 거니까 매일 아침마다 발성 연습을 해. 내가 체대를 체육 실기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매일마다 운동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 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학원에서는요, 정말 남다르게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너무 잘 읽고 너무 잘 써서 붙는 애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애들 별로 없어요. 10,0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예요. 저희들이 붙는 애들 보면 대부분 평범한 애들. 1강에서 논술이 이렇게 어렵구나 깨닫고 자기 글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연습에서 더 나아지는 거죠. 이 연습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가독성 높이는 그 최적화된 글구성이 있거든요. 외우면 돼요. 문제풀이법, 도식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원리들이 있어요. 외우면 돼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논술은 자기 답에 대해 설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을 필수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읽고 생각하는 그 연습을 시켜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습하면 좋아지는 과목입니다. 저희가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첨삭을 강화를 했고, 저희 산논술 카페는
부모님들도 들어오시면 읽기는 가능하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평가 시스템 강화해서 이제 과정마다 과정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 과제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과제들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기 방법 강화, 대학별 과제 강화, 대학별 특강 도입이 있는데, 쓰기 방법론은 저희들이 맨날 세미나에서 강화를 하고,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써야 하고 두 번째 문장 어떻게 써야 다 결정해둔 것들을 학생들에게 따라 시켜요. 이게 글쓰기니까 학생들이, 어머님들도 많이 하는 오해가 예시답안과 다르게 써야 되지 않겠어? 이러고 있거든요. 그건 뭐랑 똑같냐면 수영을 배우는데요. 저 병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 강사는 잘하네, 난 저거랑 다르게 해야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저희 방식을 잘 따라해서 그걸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학생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야, 미안한데 너네가 리틀 김성배가 돼야 붙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스템들이 더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정말 설명드릴 게 많은데 아쉬운데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여기 보시면은 32페이지에 컨설팅 특강이라고 있어요. 요게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다음 주 수요일 요렇게 3회차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비재원생들 대상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응시를 해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첨삭해드리고 대략의 이제 등급들을 평가, 성적표를 드리면서 지금 형태에서는 학종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논술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고, 수능 최저는 이쪽으로 좀 잡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컨설팅을 해서 드리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입시 전략 좀 세우기 힘드신 분들은 나가셔가지고 저기 데스크 분들과 요 상담 한번 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벌써 8시 반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공통적으로 질문하시기 좀 어색하시면 제가 보통 그러면 일반화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개별 질문 있으면 남아서 하시고,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성배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